자, 이번에는 도커 파일 명령어를 이제 앞서서 배워봤는데 도커 파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커 파일 최적화. 우선 기본적으로 도커 파일은 우리의 인프라예요. 그죠? 그 인프라 안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그 무게감이 생기겠죠. 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유지 보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거고 보안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발팀에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작성해 줬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뭘로 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쓸 거고 환경 변수는 뭘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서비스는 어떤 대문을 써야 되고 볼륨이 필요하다? 그럼 볼륨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받았을 텐데 그 요구사항 자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뭘 고려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빌드 시간의 최적화가 첫 번째예요. 그 빌드 시간 자체는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도커 파일의 인스트럭션, 명령어 자체는 이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 키워드와 레이어가 없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런 키워드 자체가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그 명령어들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이미지 크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키워드는 뭐 알파인, 슬림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거 뭐 애플리케이션에 스크래치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패키지를 설치했는데 패키지 설치한 잔여물들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잔여물에 대한 제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미지는 언제든지 재사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재사용성 말씀드렸던 루트 사용자에 대한 고려 보안상 루트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를 만들어 쓰는 것을 권장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미지 하나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커 닥스에 보면은 이 도커 파일 만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링크가 하나 제가 걸어놨는데요. 이 안에 가보시면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도커 파일 최적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컨테이너 자체의 목적이죠. 경량의 컨테이너 서비스, 가벼운 컨테이너 서비스. 사실 저희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는 목적 중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가볍다. 가벼우니까 빠를 것이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성능도 좋을 것이다. 왜? 필요한 것만 집어넣을 것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의 주 목적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그 마이크로하다라는 말 자체가 경량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가볍고 빠르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자체는 경량의 가상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도커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이미지 자체가 여러 가지 지향점들이 있어요. 도커허브에 가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들어가서 태그를 보시면은 버전들부터 해서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요. 그 복잡다단한 이름들 자체는 그 이미지 베이스 자체가 어떤 지향점에 있습니다. 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태그를 클릭해 보시면 GitHub 쪽으로 연동이 돼서 도커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이미지를 선택해라.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는 일부, 몇 가지에 대한 설정만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지향점과 다르다. 너무 무겁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어떤 뭐 복잡성, 의존성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빠른 컨테이너 배포를 위해선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설정과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서버에 많은 패키지를 깔면 그만큼 서버가 느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최소한의 설정, 뭐 불필요한 거 제거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빌드를 하게 되면은 호스트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 안에 심잖아요.
이미지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빌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일은 포함시키지 않게 하는 .docker ignore 파일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미지 만들 때 쓸려 들어간다고 하죠. 쓸려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보통 GitHub에 있는 .git ignore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docker ignore예요. 자, 경량의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최적화 방안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화 방안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쪽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실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불필요한 바이너리를 포함시키지 마라. 예. 불필요한 바이너리를 다 제거하면 그만큼 사이즈가 줄 거 아니에요. 뭐 크게 많이 줄진 않아요. 뭐 급격하게 줄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메가, 20메가 자체도 굉장히 큰 이미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커 파일 작성할 때 apt나 um을 통해서 패키지 까는데 그 패키지 자체의 설치 파일들, 패키지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파일을 제거하는 명령들이 경량화에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 중에 apt나 um을 통해서 설치하실 때 뭐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텐서플로우 이제 머신러닝 같은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의 기본 그 베이스 이미지 자체도 2기가가 넘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데 그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면서 따라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따라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또는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이 종속된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다운되면서 이 무게감을 더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옵션이 No install recommend 패키지명. 뭐 이런 옵션을 달아주시면 이런 의미의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사용하시라는 얘기고요. 앞서 보셨던 내용하고 또 동일하죠. .docker ignore. 쓸려 들어가지 않게 이미지 안에 호스트에 있는 파일이 쓸려 들어가지 않게 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시는 파일이에요. 그럼 알아서 빌드하는 과정에서 도커 이그노어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은 내부에 카피하지 않아요. 두 번째, 되도록이면 베이스 이미지 자체를 슬림이라는 키워드, 알파인 리눅스가 있는 키워드,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이미지 태그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보통 스크래치 이미지는 고 같은 언어에서 좀 많이 쓰는데요. 고 언어와 같은 정적 링크 바이너를 만들어서 이 해당하는 이 실행 파일 같은 건데요. 실행 파일을 스크래치 환경으로 가지고 와서 스크래치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번째 실습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프롬절이 2개가 돼요. 그래서 실제 고 언어가 프롬 1번이 되는 거고 고 언어를 통해서 만든 실행 파일을 두 번째 프롬인 스크래치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실행 환경인 스크래치에서 해당하는 실행 파일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프롬절이 2개니까 베이스가 2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첫 번째 프롬은 그 활용이 닿으면 그 이미지에 포함해서 제외가 됩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크래치만 포함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의 OS는 전부 다 리눅스를 대부분 써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알파인 리눅스를 쓰는 이유가 도커업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파인 리눅스 최소 5MB예요. 와, 리눅스인데 어떻게 5MB로 구동이 될까? 자, 최소한의 OS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동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환경을 구성해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리눅스처럼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성능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빌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보안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분투나 뭐 센토스 이런 거 뭐 물론 요구사항이 그런 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OS를 쓰겠지만 알파인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 동작에 그 집중해야 되는 그 컨테이너다. 그러면은 뭐 알파인 리눅스 당연히 권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분투와 한번 제가 비교를 하는 실습을
예, 뒤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이 멀티 스테이지 빌드에 스크래치 같은 걸 쓰는 걸 권장을 드렸는데요. 어떤 구성 방식이냐? 멀티 스테이지 빌드는 최종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한다. 우선 다단계 빌드라고도 하는데요. 스테이지가 2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단계예요. 그래서 프롬절이 2개, 3개 원하시는 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베이스 이미지를 프롬절에다 넣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롬절 자체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에요. 어차피 가상 공간이기도 하지만 분리된 공간, 이거를 스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지.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그 재밌는 게 바로 요 as 키워드예요. 자, as 키워드에 스테이지 1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프롬절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갖고 와라. 여기다가 스테이지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 1에 있는 스테이지 1 밑에 어떤 아티팩트, 산출물이 있는데 실행 파일이 되겠죠, 보통은. 이런 산출물을 이 환경은 두 번째 환경이에요. 두 번째 환경, 스테이지 2예요, 여기는. 그래서 스테이지 2에 있는 환경에 /앱에다가 가지고 와라. 자, 이런 부분들을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마지막에 실행된 스테이지 작업이 도커 이미지의 최종 공간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테이지 자체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 뭐 스크래치 같은 거 쓰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뭐 이것저것 막 설치를 해요. 어떤 실행 파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 아티팩트만 두 번째 환경에 집어넣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바이너리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보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NC라든가 call, wget 이런 명령어 자체가 실제로 보안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그 취약점 보고서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환경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하고 그 의무를 다하면 이 환경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보안에 대한 취약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 CentOS 7을 스테이지 1에서 돌려요. 스테이지 1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as를 안 썼는데 as 키워드를 쓰면 여기 있는 값을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멀티 스테이지 빌드는 제가 그 돌아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CentOS 7에서 CentOS 7 러닝 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러닝을 시켰어요. 명령어 던지란 얘기죠. 그럼 첫 번째에서는 CentOS 7 명령어가 돌고 두 번째 명령어 CentOS 8에서는 두 번째 CentOS 8 러닝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를 빌드하고 최종 이미지 값을 확인해 본 결과 스테이지 1에 있는 결과는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스테이지 2에 대해서만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여기서는 스테이지 1에서 뭔가를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스테이지 1에서 갖고 오는 작업을 통해서 스테이지 2가 돌아가는 모습을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스테이지 1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무를 다하면 사용되지 않는다. 이미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entOS 8만 보이고 있잖아요. CentOS 7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최저가 방안, 레이어 수를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앞서 저희 클립 1에서 도커 파일 명령어 중에 제가 일부러 레이어 키워드를 붙여놨어요. 그죠? 레이어 키워드가 있는 것들은 빌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자체를 좀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고려를 말씀드렸는데 레이어 수 최소화를 고려하면 빌드 시간, 이미지 자체를, 사이즈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도커 파일에 들어가는 레이어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 127개라는 제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최대 제한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컨테이너로 뭔가를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에러가 떠요. maximum number layer 초과됐다.
자, 127개 초과할 정도의 코드를 작성했다? 예, 어마무시하게 작성을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를 생성하는 명령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from, run, copy 뭐 이런 명령어들 도커 파일에 포함시키실 때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쓰는 걸 좀 권장을 할 수 있냐면 도커 파일 작성할 때 레이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할 건 해야죠. 업데이트하고 내가 원하는 패키지 깔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행히 여기다 클린도 넣고 RM도 했어요. 하지만 run 키워드가 6줄이에요. 그럼 레이어가 6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그대로 리눅스스럽게 run 키워드 한 번에 업데이트, end, 앰퍼센드 2개가 연결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다음 명령어 수행하세요. 이게 end인데 end 하고 필요한 패키지 end 뭐 이런 식으로 쭉 end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사실 리눅스에서 우리가 end 이렇게 연속으로 붙이진 않아요. 명령어가 다를 때만 붙이죠, 이렇게. 근데 install y, apt install y는 같은 명령어 체계이기 때문에 굳이 end 안 써도 돼요. 그냥 밑에 있는 세 번째 방법처럼 패키지명 1, 2, 3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명령어 있을 때만 end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명령어 체계 안에서 설치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권장하지 않는 방법, 권장하는 방법 첫 번째, 사실 권장하는 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레이어 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룹화, 명령어를 결합시켜라, 그룹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커 파일 최적화의 또 다른 이제 주제인데요. 원 애플리케이션, 원 컨테이너. 이건 도커의 철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도커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2013년도에 도커가 만들어질 때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서버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게 컨테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컨테이너에 2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되면 이 커플드라고 하죠. 결합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서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나의 컨테이너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동작을 함으로써 독립성,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관리나 모듈화에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종속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결합 방법을, 이런 서버 구성 방법을 모놀리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주 전통적인 기법. 서버 안에다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다 때려 넣고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한다. 이걸 결합된 환경. 자, 이런 것들을 결합 해제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디커플드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지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놀리식 구성은 커플드 애플리케이션 구성 방식이에요. 다 집약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독립성 자체를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향점. 네. 그래서 특정 장애가 발생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2차, 3차에 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배척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컨테이너로 분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수평적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사용성 굉장히 좋죠.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룰 거죠.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얘기할 때 프론트백 DB를 얘기하죠. 그럼 프론트백 DB를 하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론 가능은 해요. 도커 파일에다가 프롬절에 OS 하나 놓고 프론트백 DB 다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프론트 관련된 서비스, 환경 설정,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다 넣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운 컨테이너가 될 거예요. 경량의 컨테이너 만드는 게 저희 목적 아닌가요? 자, 그래서 3티어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프론트 컨테이너,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완전 분리해서 상호 연결성에 대한 부분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서버 자체에 컨테이너가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최대수는 서버의 스펙일 거예요. 서버의 사양만큼만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수의 서버를 운영하는 뭐 대형 클라우드 회사라든가 대형 회사들은 여러 개, 수백, 수천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죠. 어떤 리서치에 보니까 구글이 일주일에 운영하는 컨테이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컨테이너의 개수가 일주일에 대충 한 2억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돌린다고 합니다. 2억 개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도커 파일 최적화, 캐시를 이용해라. 저희가 도커 파일 빌드하는 과정 아직 보지 못했지만 빌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각 레이어 단위의 캐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임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커 이미지스 명령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임시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한 명령어의 도커 파일을 수행을 하면 캐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일한 작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명령이 아니죠. 동일한 명령어의 실행은 캐싱되어 있는 값을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굳이 뭔가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캐싱이 돼 있으면 편하잖아요. 빌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체크성, 검증 과정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캐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령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 명령어의 위치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자, 캐싱하는 작업들이 중간중간에 막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도커 파일의 위쪽은 설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간단한 설치라기보다는 뭐 카피라든가 환경 설정 뭐 이런 것들, 빌드 단계. 보통은 이거를 설치 단계, 이거를 빌드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캐시 자체가 있는데 캐시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뭐 이제 어떤 빌드 속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주는데 또 한 번의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도커 파일의 명령어 순서입니다. 자,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 잘 염두해서 도커 파일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앞서 소개드렸지만 보안, 도커 파일 자체가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데 컨테이너 인프라의 유저는 루트예요. 근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집중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루트 사용자 권한이 필요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는 그냥 루트가 아닌 일반 유저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루트 액세스 권한에 의한 잠재적인 보안 문제. 의도한다고 그러죠? 의도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안 사례도 있고요. 루트 사용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그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따고 어차피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커널 정보를 공유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호스트에 의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권한 상승, 에스컬레이션 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루트 사용자 아닌 일반 사용자를 권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격 대상이 컨테이너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컨테이너 자체에는 이 루트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도커를 하고 있는데요. 도커 이제 다음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쿠버네티스 같은 내용인데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측면도 동일합니다. 루트 사용자 금지. 자, 그 다음 보안 쪽에 강화하는 방법 중에 루트 사용자 금지와 두 번째로 이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서명은 일종의 그 위조 변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내가 이제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 도장이 위조됐다, 변조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법. 도커 그 사이너가 있고요. 트러스트 사인이라고 하는 도커 사이너가 있고 노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CT. 기본 값으로는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커 컨텐츠 트러스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에 요 1값을 DCT 1값을 아예 고정 값으로 넣어놓고 쓰시면 다운로드 받을 때 태깅 키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때 태깅 키. 그 태깅 키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의 위조 변조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서명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던 루트 사용자보다는 유저를 만들어 써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자체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미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거기에 vulnerability 체크라고 해서 취약성을 검증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커 헙도 있고요. 도커 헙에 가시면 이미지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취약성이 있는지,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제가 사이트를 하나 따놨는데요. 이 vulnerable container.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도커 헙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 자체의 취약점, vulnerability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역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내가 지금 다운받아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나 이 사이트에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보고를,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포팅에 대한 정보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사이트 한번 꼭 열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처음 보는 낯선 이미지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는 낯선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데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 vulnerability 체크하는 거. 네. 보통 이제 클라우드나 도커 헙 사이트에 가시면 이미지 스캐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증 받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내가 로컬에서 이미지를 검증을 하고 싶다. 다이브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인데 이 다이브에다가 내가 의심스러운 또는 검증이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 예, 또는 도커 파일이 있다. 도커 파일 안에는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여기서 위협적인 그 취약점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눅스에 setUID나 setGID 비트가 있어요. 예, 권한 상승에 도움을 받는 권한 그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불필요하게 특정 파일에 붙어 있다. 그럼 취약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setUID 비트나 GID 비트, 리눅스에서 보안 측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 바이너리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다이브를 쓰시면 실제 이 리눅스 안에 있는 모든 계층, 즉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리눅스 안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들, 권한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커 파일 최적화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1클립과 2클립에서는 도커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클립에서 도커 파일을 가지고 실제 빌드 해가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번 클립이었습니다.